이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실무를 떠나서 아, 갑자기 제가 실습을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을 하실 것 같은데요. 뭐 저를 수업을 하시면서 이거를 한번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이게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제 강의를 다시 리플레이를 하시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요 실습을 한번 똑같은 환경에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와 주면서 하는 수업이 제일 좋은 건데, 제가 실제로 학생들하고 줌에서 강의할 때는 다 요거 되신 거 뭐 되셨나요?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이게 질문도 던지고 잘 됩니다. 또 이렇게 확인도 받고 그러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바이디렉셔널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는 이 강의가 아니라 그냥 원 디렉셔널 제 일방적으로 제가 혼자서 강의하는 수업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과연 따라가실지 그냥 쳐다만 보실지 또는 따라오더라도 제대로 이게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도 확인이 안 돼서 조금 강의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초입니다. 네, 뭐,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LG에서 로봇 쪽으로 연구실장을 한 14년 하다가, 이제 전문대로 옮겨가가지고, 정보통신공학과와 제어공학과에서 약 18년간 제어 분야하고 소프트웨어 분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용 테크놀로지라는 지금 전무로 있는 회사에서 우리가 SPI와 MOI와 같은 이런 검사 소프트웨어, 검사 장비를 개발을 했고요. 요즘 최근에는 수술 로봇, 우리가 제가 잠깐 수술 로봇의 미래를 보여줬지만, 수술 로봇을 제가 좀 진두지휘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부하고는 같이, 우리가 오랫동안 로봇의 발전 전략 이런 것을 같이 행정적으로 함께 했고요. 수술 로봇에 대한 기획위원회도 많이 했습니다. 최근 6년간 알파고가 우리 광화문에 나타나면서부터 제가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카이스트로 옮겨가지고 카이스트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뭐 사실은 뭐 박사과정 때도 인공지능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지금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기초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심사관이나 심판관이시기 때문에 뭐 실무적으로 이런 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요즘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특허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네트워크 모델에 대한 특허도 많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디스클로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얼마까지나 이것을 오픈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긴 하지만 또 많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이 플랫폼 환경에서 서로 공유되고 또 서로 학습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과정을 제가 한번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쉬는 시간 없이 이번에는 네, 5시 50분까지 한번 아니죠? 4시 50분까지 한번 1시간 10분 동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럴 네트워크이죠. 뭐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교과서는 많은 게 있지만 제가 오늘 생각한 교과서는 이 딥러닝 기반의 파이토치 교과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종이책을 사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북으로 해가지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북에 요 링크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요 링크를 그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북을 통해서 딥러닝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마침 이
또 출판사가 종이책을 판매하면서 이북을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나 이런 것도 사례를 본 적은 없는데 공개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머신러닝과 딥러닝 해서 쭉 공부할 수 있고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개념 쭉 공부하시고 넥스트를 눌러가면서 계속적으로 딥러닝에 대한 개념, 네, 뭐 여러 가지 종류와 동작 원리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서의 챕터대로 그대로 우리 홈페이지 저기 뭐죠 그 이북으로 이것을 다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이책을 사셔서 보셔도 좋고 그냥 요 데이터북 요 이북으로 해가지고 요 내용들을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챕터 1을 나름대로 요약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북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시고요. 깃허브도 공개를 합니다. 깃허브도 홈페이지 요 링크를 이게 지금 조금 안 보여가지고 내용이죠.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은 깃허브 같은 경우도 컨트롤 C 해가지고 또 복사해가지고 깃허브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또 컨트롤 V 해주면은 여기는 이제 그 챕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의 소스 파일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소스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 소스들을 자기가 실제로 프로그래밍 환경으로 데리고 가서 실행해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소스들을 각 챕터별로 다 이렇게 소스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챕터 3의 뭐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들, 또 챕터 4의 또 손글씨 학습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챕터 6의 얼굴 인식해주는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나 책에 나와 있는 소스 프로그램들을 다 또 깃허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까 얘기했듯이 텍스트는 이북으로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들은 깃허브로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공부하기가 좋은 책이라 생각해서 저는 이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제 강의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 내용들을 다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머신러닝의 학습 과정은요. 이제 인공지능의 분류부터 살펴보면은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넓은 분야인데 그 중에서 이제 머신러닝 분야는 조금 더 좁은 분야이죠. 뭐 룰 베이스라든가 이런 시멘틱 추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순수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학습하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머신러닝으로 조금 더 학습을 그 분야가 줄어들고 조금 더 줄어드는 분야가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완전히 아주 딥하고 그다음에 아주 노드들이 뭐 수억 개, 수백만 개 아주 큰 노드들로 구성을 해서 대형 학습을 해주는 그런 딥러닝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머신러닝의 학습 과정 제가 교과서 계속 지금 챕터별로 지금 보고 있는 교과서를 따와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머신러닝의 학습 과정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에 따라서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해주고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현실 세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결과과 비교해 주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습 단계와 예측 단계로 그러니까 예측은 테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습은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닝과 테스팅을 반복해주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냥 제가 중간중간에 그 실습을 겸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슬라이드 쇼로 봤더니 조금 불편하네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리그레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리그레션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구구단에서 7단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7과 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서 7이 나오고 7과 2가 들어가서 14가 나왔다.
7과 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서 21이 나왔다면 7과 4라는 데이터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뭐죠? 아날로그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A냐 B냐가 아니라 어떤 값의 정량적인 값의 패턴을 갖다가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리그레션 문제라고 하고요. A냐 B냐 이렇게 바이너리로 구분지어지는 문제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와 고양이를 구분한다든가 또는 뭐 꽃의 종류를 알아낸다든가 하는 것은 분류의 문제이고, 예를 들면 오늘 온도, 오늘 날씨가 몇 도가 될까? 오늘 바람이 어떻게 불까? 이런 걸 예측한다 그러면 이건 리그레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내일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뭐 내릴까 오를까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니까 분류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오를까 하는 값으로 한다면 리그레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정량적인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리그레션 문제라고 하고, 단순히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어떤 패턴을 나누는 문제는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을 나눠지는데, 지도 학습은 이제 페어 데이터가 있어서 정답이 있어가지고, 아까처럼 리그레션과 분류 문제가 지도 학습에 해당되는 것인데, 항상 정답지가 있기 때문에 정답지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만을 가지고 정답을 예측하는 문제로 다뤄진다면, 비지도 학습은 정답을 주지 않고 스스로 알아내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한테 배우지 않고도 저것은 고양이일 것이다, 저것은 개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든가, 얘와 얘는 서로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얘와 얘는 같은 종류네 뭐 이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은 별도의 그 교습자가 없이도 스스로 자율학습으로 공부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비지도라고 합니다. 강화학습을 비지도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요. 강화학습은 좀 더 다릅니다. 강화학습은 마치 바둑과 같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나 어떻게 해야 잘 둔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비지도 학습이고, 이기고 진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그건 지도 학습이다. 그러니까 지도와 비지도의 중간 영역이 강화 학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둑의 문제, 게임의 문제, 또는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 문제, 승패가 갈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강화학습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게 로봇 쪽에서는 있을 수 있을까요? 워킹 문제 같은 걸 강화학습으로 풀 수 있죠. 어린아이가 자꾸 걷다가 쓰러지다가 언젠가는 쓰러지지 않고 걷는 법을 발견하는 것처럼, 쓰러지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결과거든요. 승패가 갈리는 것이죠. 쓰러지지 않고 가느냐 쓰러지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강화학습으로 하게 됩니다. 네, 딥러닝의 기본적인 개념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뇌의 구조를 최대한 컴퓨터화 해가지고, 뇌를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뭐 그 안에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뉴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뉴런하고 뉴런을 연결해주는 연결 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연결 강도밖에 없는 세포들의 수십억 개, 백억 개가 모인 것이 뇌인데, 어떻게 여기서 추론, 뭐 시각 기능, 청각 기능, 메모리, 그게 어떻게 다 분화가 됐냐는 거예요. 그 뇌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그다음에 자각 능력까지 가져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내고, 그러한 인공지능 지능의 비밀, 우리가 자각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 뇌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인데, 그렇다면은 뇌 자체가 이렇게밖에 구성이 안 됐으면 우리도 셀과 어떤 셀 간의 가중치만을 가지고 수십 개, 수백억 개를 연결시켜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중치의 강도만 학습을 잘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얘가 추론도 하게 되고 더하기도 연산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시각 기능과 청각 기능처럼 말도 알아들을 수 있고 물건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뉴럴넷으로 구성해 보자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인공지능 하는 학자들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몇십 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공부할 때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학습할 학습 방법을 선택을 해주게 됨으로써, 그것은 학습 알고리즘은 옵티마이저와는 라는 학습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그 옵티마이저를 평가해주는 손실함수로 구성이 되고, 이것들을 정의만 잘해주면은 이미 모델들은 수많은 모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은 제가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델 딥러닝을 해보는가를 학습해 볼 수가 있고, 샘플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걔네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 배치는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딥러닝은 은닉층과 역전파로 이루어집니다. 그 은닉층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셀들을 중간중간에 놔줌으로써 네트워크 구조를 스케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주고, 그거에 따라서 연결 강도가 계속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셀이 많아지고 층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거에 따른 연결 강도는 수십 개, 수백 개, 때로는 수백만 개, 수억 개, 이렇게 스케일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다층 구조의 퍼셉트론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딥러닝, 심층 구조망이라고 합니다. 그런 심층 구조망을 어떻게 학습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역접화 기능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합성곡망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컨볼루션 뉴럴넷이 나와서 컨볼루션 뉴럴넷을 이용했더니 이미지 처리에 막강하더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것이 10년 전에 나오면서부터 다시 이런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의 학습이 비약적으로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토론토의 힌튼 교수가 알렉스 넷에서 처음으로 이런 합성곡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도입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많은 이 지도학습적 분야, 특히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많은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컨볼루션 뉴럴넷의 레지넷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강화학습에도 쓰여가지고 알파고와 같은 강화학습에서도 레지넷이 일부가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뭐 전이학습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스피치 레코그니션, 음성 인식 분야에서도 이런 컨볼루션 뉴럴넷이 상당히 큰 역할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합성곡 뉴럴네트의 구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걸 플레이를 한번 볼까요? 플레이를 보게 되면은 또 플레이는 또 넘어가서 해야 되나? 네, 조금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필터가 얘를 스캔을 하면서 자기가 합성곡의 웨이트 벡터리를 곱해가지고 그거 합산치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해서 합성곡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이미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 필터들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미지들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연구를 이미 이런 컨볼루션 필터라는 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컨볼루션 필터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줬거든요. 컴퓨터 비전 하는 사람들이 뭐 내가 엣지를 분석하려면 이런 가로 엣지, 세로 엣지, 뭐 원형 엣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필터 구조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줬는데, 힌튼 교수는 아이디어를 이거 자체도 학습을 해보자 하고 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넷이고요. 이것을 고정으로 쓰지 않고 이것을 웨이트 매트릭스화 해가지고 이거 자체도 스스로 알아내게끔 했더니, 얘가 고양이의 눈을 알아낸다든가 바퀴를 알아낼 때 스스로 그런 모양의 필터를 만들어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뉴럴 네트워크의 기능이었고, 따라서 이런 필터, 커널들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필터들을 스스로 알아내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컴퓨터 비전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 것이죠. 옛날에 컴퓨터 비전하는 사람들이 이 필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내가 이미지의 어떤 세그멘테이션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성능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을 스스로 그냥 엔드 투 엔드 러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이걸 스스로 알아내게끔 하니까 필터 자체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얘가 눈이다, 얘가 코다, 바퀴다,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이 바퀴를 어떻게든 디텍션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막 학습을 했더니 그런 필터 구조의 커널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컨볼루션들을 계층화시키고
마지막에는 풀리 커넥션, 완전히 컨볼루션이 아닌, 컨볼루션은 풀 커넥션이 아닙니다. 나중에 구조를 보게 되겠지만 이것이 서로 이렇게 컨볼루션으로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풀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근데 뒤에 가서는 완전 풀 네트워크, FNN. 그래서 이것을 풀 네트워크를 FNN, Fully Connected Network, FCN,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CNN이라 부릅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CNN과 FCN의 결합 구조로 해가지고 합성곡 신경망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다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은 이 링크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무관님한테 요 제 PPT 원본을 다 드리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PDF로 받으셨을 것 같은데 원본을 보시면 좀 더 애니메이션들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링크들도 다 이렇게 자기가 뭐죠 PPT니까 이렇게 자기가 잡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구글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PPT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PT 원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을 한번 해보죠. 개발 환경은요, 네, 콜앱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콜앱은 뭐 말 그대로 북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글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것은 네, 이런 구글 클라우드를 그대로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요걸 통해서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그 모듈들을 또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인공지능을 하려면은 많은 모듈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뭐 예를 들면 아나콘다라든가 또는 각종 파이토치라든가 또는 판다스라든가 이런 모듈들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웬만한 패키지들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는 너무나 좋아서 이 콜앱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콜앱을 쓰는 방법은요. 구글 드라이브가 여러분들이 일단 있다 그러면은 그냥 구글 드라이브만 하나 갖고 와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구글 드라이브를 뭐 예를 들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로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마이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내 드라이브. 여러분들도 그냥 구글에 로그인만 하시면 드라이브를 주지 않습니까? 100기가까지는 공짜로 주고 저는 좀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예, 저장 용량을 좀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용량을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서 내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새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더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으로 구글 콜앱이라는 걸 연결시켜 놨거든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콜앱으로 연결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콜앱으로 연결돼 버리면 연결되는 순간에 바로 뭡니까? 예, 배당을 해줘요. CPU와 GPU를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냥 그대로 주피터 노트북을 쓸 수 있는 개발 환경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 웬만한 그 서버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한 저기 노트북이나 서버 사서 하는 것보다 GPU도 제공하고 충분히 10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어떤 분들이 특허로 내가 이런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인공지능에 특허로 하겠다 그러면은 소스를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스를 돌려볼 수도 있고 성능을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름부터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뭐 오늘은 테스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따라서 테스트 뭐 1 이렇게 해서 이름도 좀 이렇게 바꿔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개발 환경이 구축이 되면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조금 여러분들의 그 뭐라 그러죠? 그 페이버릿 그 좋아하는 속성에 맞춰 가지고 조금 바꿔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둡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어둡게 하기 위해서 뭐 도구에 뭐 예를 들면 설정에 들어가 가지고 네, 다크 모드로 해주면 이렇게 어둡게 됩니다. 눈이 좀 덜 피곤하죠. 뭐 그다음에 글씨체라든가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편집기로 들어가 가지고 글꼴의 크기라든가 들여쓰기의 간격 뭐 등등등 해서 다 세팅을 해 주시게 되면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코드를 넣으면 이렇게 셀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셀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되겠고, 셀에서 만약에 내가 프린트, 파이썬 명령어로 프린트, 예를 들면 hello 이렇게 만약에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헬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행은 그냥 그대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행이 되는데요. 연결 중이라고 처음에 한 번만 얘가 CPU 배당하고 연결이 되고 헬로라고 치게 됩니다. 그럼 실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셀을 갖다가 플러스 코드를 누르면 다음 코드로 진행이 되는데 전 코드는 만들어낼 방법이 없으니까 컨트롤 M A를 해줌으로써 전 셀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컨트롤 MB를 해주게 되면 뒷셀을 연결해 주죠. 이렇게 셀을 위아래로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조금 아셔야 되고, 셀을 지우는 기능은 오른 버튼을 눌러서 셀 삭제를 해주게 되면은 셀은 또 지워집니다. 그래서 셀 삭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요거 정도만 알아내면은 주피터 노트북 쓰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요걸 알아내고 이 정도를 해주고, 텍스트는 이제 약간 좀 달라요. 여기다 주석문을 붙이거나 노트를 붙이는 건데요. 내가 콜에 환경 설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제목을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플러스 코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마킹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코드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알아보시려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을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뭐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CPU 사양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코드를 한번 짜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제가 짠, 주피터, 뭐죠? 코렉을 찾아서, 네. 그거를 조금 더 화면을 이렇게 당겨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여기서 요거를 그러면 아예 바꿔가지고 그냥 그대로 할까요? 네. 그래서 느낌표라는 것은 리눅스 명령어인데요. 헤드라는 명령어를 사용해가지고 네. 네. 한 칸 띄고 슬래시 PROC라는 폴더에 다시 밑에 폴더에 CPU 인포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주게 되면은 네, 요것이 CPU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제온의 CPU를 제공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제온이 아닌가요? 제가 옛날에 해봤을 때는 제온이 나왔는데 지금 다른 게 나왔습니다. AMD사의 뭐 에피크 77B라고 나왔는데 내내 아마 성능이 2GHz의 뭐 웬만한 그 제온 CPU의 성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CPU 사양을 알아낼 수가 있고 또 메모리 사양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사양은 또 여기다 플러스 코드를 누르고 똑같이 메모리 사양은 느낌표 헤드에 네, 뭐 하이픈에 n에 3 이렇게 해가지고 슬래시 proc 슬래시 meminfo 이게 저는 이거 오타 같은데 이럴 리가 없죠. 그냥 요거 같습니다.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냥 그쵸. 요거 한 칸 띄고 PROC meminfo 요걸 것입니다. 제가 이거 오타일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메모리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에 몇 메가의 몇 기가의 메모리를 제공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메모리의 사양, 또 CPU의 사양, 또 하드디스크의 사양 이런 것들 다 제공하는 100기가 사양들을 다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GPU 사양도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GPU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GPU는 일단 GPU를 쓰기 전에 뭐 일단 GPU 사양부터 한번 알아보죠. 이렇게 GPU 사양을 알아보는 명령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저도 외울 수는 없어서 느낌표 엔비디아 네 바로 붙여야 되나요? 붙여서 SMI 이렇게 치면은
GPU 사용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류가 날 거예요. 왜 오류가 날까요? 빨간색 오류가 이렇게 나는데 엔비디아 has failed 어쩌고저쩌고 났어요. 그러니까 GPU 설정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런타임에 가셔가지고 런타임 유연 변경으로 하셔서 하드웨어 가속기를 GPU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GPU 선택하고 저장 누른 다음에 같은 명령을 해주게 되면은 GPU 사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네, 이전 런팀 삭제 확인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GPU 설정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도 모델을 찾을 수가 있죠. 테슬라 T4를 제공하는구나. 그럼 테슬라 T4는 뭔가 제가 또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315만 원짜리 GPU더라고요. 이런 걸 쓰게 되면은 다양한 속도들을 약 CPU보다 40배 정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CPU 성능을 더 높여가지고 다양한 기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파이썬의 버전도 다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파이썬 버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파이썬 버전 체크는요, 똑같이 구글로 가셔가지고 여기서도 플러스 코드를 누르고 네, 느낌표 이건 이니스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파이썬 네. 그다음에 한 칸 띄고 하이픈 버전 이렇게 하면은 버전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실행해 보면은 지금 파이썬 3.8.15 굉장히 버전이 올라갔죠. 제가 할 때만 해도 3.7이었는데 그때보다 자꾸 파이썬 버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파이썬 버전이 올라가야 다양한 또 알고리즘들이나 최근 논문들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파이썬 버전을 높여야 되겠죠. 플랫폼 버전도 한번 알아볼까요? 리눅스 이것이 몇인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OS 버전을 알기 위해서는 import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데려오는 명령을 써서 플랫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에 R이 빠져서 밑 빨간 줄이 거진 거죠. 그러면 R을 넣고 네 플랫폼 네 이렇게 해주고 플랫폼 점 네 플랫폼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리눅스 버전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5.10.133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리눅스 버전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네, 여기서는 18.04 바이오닉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런 형태로 나오진 않네요. 어쨌든 리눅스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행 속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어떤 약수를 판별하는 것을 제가 파이썬으로 짠 게 있는데 그거에 소스를 한번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C 해가지고 다시 얘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뭐 다 짜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그대로 소스를 긁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플러스 코드 눌러서 역시 컨트롤 V 해가지고 안 들어오네요. 그때는 제가 미리 또 제 블로그로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제 블로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블로그에 플러스 코드를 또 누르고 네, 이렇게 해서 제 블로그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다양한 또 제가 로봇 이야기, 뭐 각종 IT 강좌 제가 프로그램에 대한 걸 주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파이썬, 뭐 구글 콜앱, 네, 다 있죠.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프로세싱, C 언어, 디지털 제어, 제어와 매트랩 뭐 쭉 있습니다. 네, C샵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유니티 기반으로 해가지고 메타버스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알고리즘, 파이썬, 뭐 로봇, 이동 로봇, 로스 네, 제가 알고 있는 IT 관련된 웬만한 것들은 제 블로그에 다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제가 관심 있는 기초학문 분야도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제 블로그를 좀 운영하고 있고요. 이 블로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전부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정리해 놨고, 속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속도 제거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제가 적어놨으니까 요거를 컨트롤 C 해보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제 구글 콜앱으로 가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해도 이것이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쳐다만 보시겠지만 같이 프로그램을 요거는 출처만 제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면은 때로 여러분 실습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 여기 실행을 해보면은 쭉 해서 숫자를 나오게 입력하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는요, 요거를 조금 뽑아서 이렇게 놓고, 숫자는 얼마를 하기 전에 원하면은 1, 2, 3, 4, 5, 6, 7, 8, 9, 0, 1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죠? 네. 1, 2, 3, 4, 5, 6, 7, 8, 9, 0, 1.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네, 이 대략 얼마입니까? 123억 4,567만, 그쵸? 8,901이라는 그런 숫자의 약수를 찾아라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약수를 찾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1초, 2초, 3초 정도를 풀면 2.04초 만에 4개의 약수를 찾은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시간이 2.04초가 제가 요 타임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시간을 재는 코드를 넣어놨기 때문에 2.04초 만에 이 4개의 약수를 찾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입니다. 웬만한 노트북에서 아마 하시면은 한 20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실행 속도를 체크해서 이게 구글 콜앱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토치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이토치는요,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2017년에 공개를 했는데 2016년에 구글이 텐서플로우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2017년에 공개를 했는데 이게 워낙 막강해요. 워낙 막강해가지고 텐서플로우는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웬만한 카이스트의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연구자들은 다 파이토치를 씁니다. 이유는 뭘까요? 다양한 패키지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 텐서플로우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직관적으로 수학 함수나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 더 막강한 건 뭐죠? 학습 중에 자기가 모델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이나믹 구조라고 하는데 텐서플로우도 살짝 그게 케라스로 넘어가면서 그 기능을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연구 개발자들이 파이토치를 선호하는 걸 보면은 그거는 이제 이미 파이토치에 익숙했기 때문에 도로 텐서플로우로 안 돌아가는 건가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구글과 페이스북이 좀 경쟁적으로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플랫폼을 제공해 줌으로써 인공지능 개발자들을 자기네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페이스북의 승리가 아닌가 싶어요. 웬만한 논문들이 지금 다 파이토치 기반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포트를 해가지고 파이토치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치고 뭐고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해볼 것도 없는 거죠. 그냥 여기 저 짠 구글 거에다가 플러스 코드를 눌러가지고 그냥 임포트 토치만 해줌으로써 그대로 토치를 불러오는 것이고 왜 타이밍이십니까? 토치를 불러오는 것이고 토치 점 언더바 버전 이렇게 해줌으로써 토치 버전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보면 토치 버전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를 이제 세우질 않아서 그런데 얘가 아직도 여기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MI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중단시키고 다시 얘를 실행해 보면은 토치 버전으로 뭐 1.1.2에 푸다 버전 1.1.3을 제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것도 그럼 약간 줄여서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쵸 어디 갔죠? 다시 찾아야겠습니다. 얘죠? 요거를 양쪽으로 좀 화면을 구분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요거는 없애버리고. 네. 조금 화면이 작아지긴 했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양쪽으로 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그렇게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플랫폼이다 하는 것이고, 파이토치를 많이 써서 학습을 많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책 자체가 제가 뭐라 그랬죠? 파이토치를 기반으로 한 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쭉 파이토치를 공부해 나가면 아마도 뭐 한 2달 내면은 파이토치로 웬만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다 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아나콘다를 설치해 가지고 일반 PC에서 쓸 수 있지만 콜앱을 사용하면 설치가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어디까지 갔죠? 여기까지 갔죠. 파이토치의 특징은 이렇게 텐서 조작 및 동적, 여기서 동적이라는 게 뭐죠? 동적 신경망 구축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산 중에 학습 중에 모델을 바꿀 수가 있다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을 연구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연구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긴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깃을 모르고는 뭐 요즘에는 뭐 왕따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깃은 그야말로 막강한 기능입니다. 이거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하는데요. 이 깃을 이용해 가지고 저장소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리파지터리라고 해서 그 저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내 링크를 보내줌으로써 개발자 간에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공동 작업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죠? 서로 네트워크 모델을 키워나간다든가 코드를 서로 공유해 줌으로써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협업으로 완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깃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깃을 모르고는 또 안 될 것 같아서 깃 설치하는 방법부터 하는 것을 제 블로그에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이렇게 컨트롤 C 해가지고 또 제 블로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또 제 블로그에 긴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콜의 깃허브에 파일 올리기 해가지고 쭉 내가 작성한 콜의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폴더 만들고 깃허브에 저장소 만들기 했는데 그 깃허브에 저장소 만들려면은 깃을 가입해야 되거든요. 가입하는 방법은 깃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냥 가입을 하시면 웬만한 뭐 정보만 살짝 제공하면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깃 저장소를 만드는데 깃허브에 로그인한 다음에 오른쪽 그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뉴 파지터리를 선택해서 하게 되면은 깃을 만들 수가 있고 저장소 이름 쓰고 소유자 쓰고 퍼블릭 쓰고 선택하면은 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것을 만들어진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깃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저장소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막강한 여러분들의 공유 공간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근데 그거를 여기 나오니까 좀 더 해줘야 하는 일이 또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그 다운로드 받고 깃을 설치하고 PC에다 깃을 설치하고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뭐 깃 배쉬로 가가지고 환경 설치를 하고 뭐 약간의 이런 명령들을 넣어주고 또 이렇게 터미널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명령들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만만치 않다고 만만치 않은 거고 또 잘 따라가면은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걸 해 보시면 저장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드디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깃허브로 어떤 실질적으로 자기가 짠 프로그램들이 콜앱으로 바로 연결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보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짠 거구나 하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제 블로그로 들어오셔가지고 요 링크를 알아내시면 되겠고, 요 링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블로그에서 요 링크를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시면은
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제가 공유한 기술에 연결되는 것이고, 제가 공유한 기술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이 바로 콜앱으로 돌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콜앱으로도 연결되는 그러한 막강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또 잘 짠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15분만이면 GitHub가 이해가 되고, 거기에 뭐죠? 깃을 설치하는 방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깃까지 또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깃을 설치하기까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VS 코드 설치하고 깃을 설치해서 저장소 초기화하고 실질적으로 깃의 저장소가 완성되는 것까지가 1차적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만 되면은 네, VS 코드 콜앱 설치했죠. 그 다음에 깃 설치했죠. 이제 콜앱으로 해서 제가 각종 코드들을 여러분들에게 깃을 통해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행이 쉽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텐서 얘기부터 해보죠. 텐서는 이제 뉴럴넷을 많이 쓰는 뉴럴넷의 기본적인 그 데이터 구조는 텐서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원 텐서, 2차원 텐서, 3차원 텐서, 4차원, 5차원, 6차원 그렇게 해서 다양한 텐서들을 통해서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우리가 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딥러닝에 기초해가지고 또 영상을 이렇게 블로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은 네, 이렇게 블로그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네, 컨트롤 V 해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제 블로그를 그냥 검색해가지고 들어올 막 뒤져가지고 찾을 수도 있지만 찾기가 어려우니까 링크를 걸어놓은 걸 타고 들어오면은 바로 그냥 신경망에서의 데이터 기초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을 쭉 제가 설명해 놨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코드들을 보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만약에 데이터 표현 방법에서 numpy 임포트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요것들을 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한 줄 한 줄 제가 아까처럼 여기다가 플러스 코드를 눌러가지고 네, 여기다 누르나요? 네, 플러스 코드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데리고만 오면은 마지막에 출처 부분만 없애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실행이 돼서 요거는 numpy라는 수치 해석 모듈을 임포트하고 매트플러 라이브러리라는 그림 그리는 모듈을 리포트 해가지고 초기에 라이브러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텐서. 1차원 텐서, 2차원 텐서, 3차원 텐서 만들기. 그래서 그 코드들을 한번 쭉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서 코드들을 공부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다가 플러스 코드를 넣고 네, 그대로 실행해 보면은 아까처럼 실행을 약간 정리를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1차원 텐서, 2차원 텐서, 3차원 텐서의 모양이 나오는 거나 하는 걸 쭉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텐서의 크기 그쵸. 뭐 이런 텐서의 크기랑 쉐이프 이런 거 모양을 알아내는 명령어도 해본다든가 텐서의 합을 계산하는 거 텐서의 합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1, 2, 3, 4라는 텐서와 5, 6, 7, 8의 텐서를 어떻게 연산하나 이런 걸 보려면은 여기다 또 플러스 코드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해 주게 되면은 다 여기서 제 블로그와 여러분들이 콜앱 이런 걸 연결해 가지고 하나하나 또 잘 모르시면 교과서 을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텐서의 개념이 뭔지 이게 1, 2, 3, 4, 5, 6, 7, 8이 더해짐으로써 6, 8, 10으로 바뀌었고 쉐입과 디멘전을 보니까 이것이 어떤 1차원 디멘전의 길이가 4짜리 텐서구나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의 곱, 프로덕트 곱, 스칼라 곱 이런 거 다 아마 여러분들 학부 때 공부하신 것일 것이고 행렬 계산, 내적 계산 이런 거 쭉쭉쭉 역행렬, 역행렬도 계산해 보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역행렬은 또 이렇게 컨트롤 C 해가지고 1, 2, 3, 4라는 2x2 행렬의 역행렬을 어떻게 계산한다면 여기다가 플러스 코드를 눌러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해 보게 되면은, 네, 역행렬해서, 이 2바이트의 역행렬이, 이런 식의 역행렬이구나,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아니죠. 요게 역행렬이고, 다시 그걸 곱했더니, 1과 1로 나오는 걸 확인해 봤는데, 이게 대각선 방향은 0인데, 이것이 뭐 마이너스 16이지만 거의 0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증해 보는 거였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3차원 텐서도 테스트를 해보고, 3차원 텐서의 이미지를 한번 스케일로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거 해서 시각화하는 것까지 해 보았습니다. 요거를 3차원 이미지 데이터 셋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엠니스트라는 것, 이건 또 케라스를 썼네요. 케라스를 썼지만, 뭐, 네. 뭐, 요거를 한번 해보죠. 그래도 요걸 한번 해보죠. 케라스, 뭐, 파이터치를 썼다, 케라스를 썼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여기서, 네. 케라스를 통해서 엠니스트라는 손글씨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것을 데이터화를 해가지고, 아까 매트플랫 라이브러리로, 네, 돌려보는 것을 한번 다운로드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매트플랫 라이브러리 아까 설치를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시각화하는 것만 복사해가지고 다시 플러스 코드를 넣고 네 실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쪽에서 손글씨 데이터 하나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트레이닝 3번을 한번 본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네 1번 나왔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한 8만 개가 있는 거니까 뭐 345번째 이런 걸 봐도 걔가 뭐 계속 1번만 나오네요. 우연히 1번인가요? 그러면 뭐 17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다른 번호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런 테스트를 해보는 거를 제가 연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제 텐서에 대한 공부를 쭉쭉쭉 제 블로그와 함께 연동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텐서라는 것은 일종의 행렬과 비슷한 건데 신경망에서는 전부 텐서의 구조를 쓰고 있고 그것이 2D 센서냐 3D 센서냐 또는 GPU에서도 쓸 수 있도록 쿠다 버전도 있는데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쿠다 버전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쿠다에서 GPU로 행렬을 처리하는가를 해보실 수가 있고 넘파이와 텐서가 서로 넘나들기 때문에 넘파이에서 텐서로, 텐서에서 넘파이로 왔다 갔다 하는 명령들을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블로그에 정리를 한 건가요? 한번 저거 확인해 볼까요? 넘파이 컨트롤 C에서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들어보기서 해보면은 네, 네, 그렇죠. 텐서 파이토치 기초해가지고 네, 베이직 유시지에서 넘파이와 PC와의 관계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네요.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초니까 넘파이, 텐서 조작하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것도 그냥 제가 다 블로그로 걸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것들은 그냥 기초니까 넘어가고 통계 뭐 예를 들면 맥시멈, 미니멈, 스탠다드 베리에이션 이런 것들도 직접 명령들을 처리해 줄 수가 있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조금 제가 빠르게 이 텐서의 기초는 책도 있고 아까처럼 제가 블로그 자료도 있고 또 교과서의 일부 내용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텐서와 넘파이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 그대로 이제 기계학습 프로그램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딥러닝의 기초 해가지고 신경망부터 시작해서 뉴런의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논리 게이트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게이트는 제가 일부러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일일이 다 짜기가 뭐하고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고 교과서에 있는 코드를 아까 제가 알려드린 깃허브에 들어가셔서 코딩을 해가지고 이 콜앱으로 연결해서 돌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셔고 제가 GitHub으로 다 연결해 놨으니까 요 GitHub 파이썬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잡죠? 이렇게 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네, GitHub으로 접속해 보죠. 그러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뭐 아무데나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서 네, 여기다 컨트롤 V 해주게 되면은 제 저장소로 뒷저장소로 접속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코드들을 다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쭉 코드들을 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행렬 연산 이런 거 코드들을 여기서 오픈 콜앱 이렇게 치는 순간에 네, 여기서 바로 지금 하나하나 코드들을 넣어놨어요. 네. numPy, HTTP 다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어레이, 같은 형상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실행해보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강의는 구글에서 잘했습니다. 무시하고 계속하게 눌러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실행이 그대로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의 PC, 콜앱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제 콜앱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격으로 접속이 돼서 실행되는 것이니까 네,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접속하는 데 아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죠. 초기화 중 연결되고 제 노트북으로 연결됐죠. 그러면 이제 실행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오류가 났어요. MP를 모르겠다. 왜 그랬을까요? 네, 위에 가면은 이거를 먼저 실행해서 임포트 MP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먼저 해 주어야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먼저 실행해 주게 되면은 아까 오류가 난 부분이 이제 오류가 없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오류의 상태를 보고 앞셀에서 실행을 안 하고 넘어간 것들은 미리미리 실행을 해줘서 여기서 위에서 한번 임포트한 것들은 제가 뒤에서는 중복 임포트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류가 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논리게이트를 한 거는 얘가 아니네요. 1023이 아니네요. 보니까 1023 여기 밑에 가면 있나요? 볼까요? 네, 제가 이름을 어떻게 줬네요. and import numpy에서 definition and 이걸 찾으면 되는 거네요. 요거는 아까 얘기한 미니스트, 엠리스트 그 손글씨 지금 디스플레이 하는 부분 여기 있네요. 네, 엔드게이트 논리 퍼센트는 뭐야? 여기 있으니까 이걸 실행해 줌으로써 이것을 웨이트가 0001 0과 0이 만나면 0, 0과 1이 만나면 1 이렇게 엔드게이트가 실행되는 것이 네, 뭘로 구현된 거라고요? 네, 바로 뉴럴넷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뉴럴넷으로 구현한 것으로 지금 완전히 그쵸. 뉴럴넷은 뭐죠? 인풋의 웨이트의 썸만으로 구했는데 웨이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논리 게이트를 구현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제 엔드 게이트와 오아 게이트, 낸드 게이트 다 똑같이 이렇게 웨이트만 줌으로써 네, 게이트를 만들 수 있는데 엑스오아 게이트는 실질적으로 싱글 퍼센트로 구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는 오아 게이트와 엔드 게이트와 엔드 게이트 여러 연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건 디지털 논리 회로를 여러분이 아시면은 다 아시겠죠. 전자공학 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게이트의 연결로 엑스오아 게이트를 하는데 하나하나는 뭐죠? 다시 뉴럴넷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걔를 구분하면 내가 손으로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죠? 히든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 히든 레이어를 하나를 쓰면 오아 게이트 연산이 되는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제가 코드를 짜보니까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낸드 게이트를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를 구현한 코드도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코드도 지금 아마 밑에 보면 있을 거예요. 쭉 보면은 이게 오아 게이트고 이게 오아, 엔드, 낸드, 엑스오아 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엑스오아는 낸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엔드 게이트를 불러가지고 쓰게 되면은 익스클루시브 오아가 구현된 거를 순수하게 뭘로요? 네, 순수하게 네 바로 퍼셉션으로 구현한 논리 구조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과서에 의하면 이거부터 시작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네, 그죠? 네, 이 뭐죠?
렐루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하는 것을 코드를 짜 보았고, 그다음에 임의의 이제 함수. 네, 임의의 함수는 뭐죠?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렐루 가지고 구현한 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뒤에 보면은 제가 렐루 구조, 요거는 활성화 함수 만든 코드 보여드렸고, 네, numPy, 요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렐루 구조죠. 렐루 구조로 만들어낸 것이고, 소프트맥스, 네,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짠 거는 이게 들어갔나요? 네, 요 활성화 함수, 요 부분이 지금 빠졌는데, 차라리 제가 아까 클래스 1, 예, 클래스 1에서는 그걸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차라리 클래스 1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때 짜놓은 게 있었죠. 네, 리그레션 문제에서 렐로 가지고 2차 함수를 뉴럴넷으로 학습한 내용이 그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시간이 꽤 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도 듣기에 피곤하실 것 같고 저도 뭐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힘을 내서 맞아 끝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여기서 여기 코드들을 다 해놨으니까 그냥 코드만 네, 데리고 오죠. 밸류 3로 했는 건가요? 밸류 1 요거니까 터치해서 어디까지 와야 이게 다 되는 건가요? 다 짜야 돼?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건가?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와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보죠, 뭐. 여기서 임포트 터치 네, 컨트롤 C 해가지고 이게 복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맨 끝에 가가지고 이거는 지금 제가 뭐죠? 제 GitHub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변경수단이 저장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로 하지 말고 제가 이거는 깃이 아닌 제 그냥 콜앱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가가지고 요거는 네 1023 J팍 그쵸?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네 요건가요? 테스트 1 네, 테스트 1 요거네요. 네, 여기다 요건 제 콜앱이죠. 모든 변경사항이 저장 대비라 표시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코드를 넣고 시작을 하죠. 중간에 됐네요. 끝에다 놓고 플러스 코드를 넣고 클릭 여기다 놓고 하죠. 그래서 컨트롤 V를 해줌으로써 안 되니까 다시 제 블로그로 가셔서 블로그에 제 코드들이 다 있으니까 컨트롤 C 해가지고 다시 네 블로그로 하나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블로그로 가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제 블로그로 가게 되면은 제가 블로그에 전부 렐로를 이용한 비선형 학습 다 연결해 놨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쵸 테스트 함수에 쭉쭉쭉 가가지고 네 어디까지 가죠? 네, 여기죠. 네, 네 여기인가요? 네, 그렇죠. 네, 요거를 다 복사해 버립시다.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네,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네, 그냥 한 번에 코드로. 여러분이 한 줄 한 줄이야 뭐 다 나중에 여러분이 익숙해지면은 파이썬도 아시고 이거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넘파이 우리가 임포트 모듈을 임포트하고 토치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이 세 개는 뉴럴 네트워크 옵티마이저 이니트 이거는 그냥 데려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교과서에다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1000개의 데이터를 만들고 약 10만 번의 이포크, 10만 번의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3 플러스 2x 제곱이라는 네, 가상함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상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1차원 데이터 구성하고, 요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 구성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 16의 렐루를 쓰고 16 1 히든 레이어 16개만 쓰는 하나짜리 히든 레이어의 뉴럴 네트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손실 함수와 옵티마이저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습 데이터, 요것이 하이퍼 파라메터로 학습률이라고 그러죠. 학습률 측정해주고, 네, 스태티스틱 그라디언트 메소드 쓰고, 에란 로스. 에란 로스는 뭐, 에만 스퀘어 에락이고요. 민 스퀘어 에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만번 학습하는 포문인데, 여기서, 옵티마이저를 만번을 학습하면서, 옵티마이저를 돌리고, 신경망 학습을 하고 로스를 계산해서 손실함수를 계산하고 학습을 하고 1000번마다 한 번씩 파라메터들을 뭐라 그러죠? 기울기를 만들어 가지고 프린트를 하도록 했어요. 실행해 보면은 쭉쭉쭉쭉 실행이 되고 있죠. 학습이 되면서 에러가 줄어들고 있고, 네, 쭉쭉쭉쭉 해가지고 손글씨 어느 정도 팍팍팍팍 줄어들어서 이게 잘 학습이 돼서 약 10만 번 가면은 네, 3차원 데이터를 단순히 16개의 렐루마를 가지고 자기가 2차원 데이터를 지금 구현하는 것입니다. 학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략 10만 번 학습이 끝나면은 0.008, 네, 상당히 학습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 번 학습이 끝나가지고 학습된 결과가 나왔고, 제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코드를 다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실제로 얼마나 구현이 잘 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뭐죠?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이 부분을 빼먹었습니다. 이 부분을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데리고 와서, 네. 이건 학습 커브 그리기인데, 실질적으로 학습 커브 그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 커브 그리기는 부분이고, 그러지 말고, 마지막에 학습한 부분을 가져오는 부분이 지금 코드가 없어요. 네. 다른 데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죠, 여기. 시각화, 요거죠.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죠? 쭉쭉 해서 지금, 콜앱까지 확인했고, 파이토치 갔고, VS 설치했고, 텐서 지금 공부 대충 제가 제 블로그를 넘나들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 한번 쭉 가는 거를 활성화 함수와 요건 이제 리그레이션도 하면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네, 기울기 소실 문제. 아까처럼 기계 학습이 길어지게 되면은 자꾸 얘가 포게팅하는 자꾸 이게 희미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은닉중이 자꾸 전파되면서 자꾸 값이 자꾸 작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딥러닝에서 베니싱 그라디언트 프로블렘이라고 합니다. 기계학습에서 아무튼 은닉층의 효과, 은닉층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아까 3x 제곱 요거에 대한 제가 비선형 학습을 해보는 거를 해서 제가 쭉 입력지 효과에 따라서 결과들을 만들어 보았고, 그 다음에 토치 비전. 요거는 제가 지금 안 했지만, 엠리스트 아까 얘기한 손글씨 세트, 약 7만 개의 손글씨 세트를 가지고 해석을 해봤고, 그것도 지금 제가 실습을 통해서 원래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 요 기터브로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기터브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 요 코드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그대로 실행해보고, 엠니스트 데이터셋 다운로드하고 똑같이 실행해 주면서 요 PLT 매트플랫 라이브러리 가지고 우선 손글씨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미니 배치로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좀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뉴럴넷 뉴럴 모델을 설계를 해주게 되는데 리니어 모델 하나만 가지고도 비용 함수와 옵티마이저 선택해서 실행해 보면은 약
이것이 쭉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볼 때 걔가 실질적으로 0번인지 1번인지를 예측하는 것을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뭐 일단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NN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CNN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필터 구조로 해가지고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미지 셋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것을 엠니스트라는 손글씨 문제로 풀어보는 걸로 해서 처음에 데이터 세팅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뉴럴 넷이라는 요 네트워크 모델을 이렇게 명령을 치면은 첫 번째 채널은 컨볼루션 뉴럴넷, 두 번째 채널은 또 다른 채널 형태의 필터 구조에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대략 첫 번째는 32채널, 두 번째는 64채널 이렇게 해서 약 두 축만 구성하고 풀링층, 풀링층 설명은 안 했는데 교과서 나중에 보시면 풀링층이 뭐다 하는 건 단순한 거니까 풀링층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첫 번 합성코 풀링층 통과시키고 두 번째 컨볼루션 뉴런을 해놓고 블리칭 통과시키는 코드 제가 쭉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풀 네트워크로 통과하는 방법의 코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게 짜집기로 연결해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는 컨볼루션 32채널, 64채널, 그 다음에 렐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맥스 풀링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를 구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쿠다 쓰고, GPU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비용 함수도 계산하고, 옵티마이저 넣고, 그 다음에 엠니스트 데이터셋 로딩 해가지고, 7만 개, 8만 개를 로딩 해가지고, 그것을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한 다음에,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에포크는 대략 얼마로 했나요? 약 얼마로 했나요? 총 15번 했으니까 7만 개를 15번 하는 거니까 약 100만 번 이상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명령 그대로 반복입니다. 그대로 명령 반복해가지고 코스트 계산하고 백워드 옵티마이저 스텝 해주면은 그대로 학습이 되는 것이고 중간중간마다 코스트 값을 쭉 네, 출력을 해주게 돼서 미니 배치마다 한 번씩 해주게 돼서 학습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0.000까지 떨어지면은 99% 수준의 정밀도를 갖게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8.9%가 해석되는 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학습이 잘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거 뭐 당연히 그만 엠네스트 잘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더 해보고 싶은 거는 손글씨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욜로 동영상까지도 이렇게 박싱을 해가지고 자동차와 사람을 구분해 주는 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대로만 따라가시면 챕터 7 정도의 이런 동영상으로 영상을 해석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크게 정리해 드리자면 네, 지금의 그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는 뭐 엑셀처럼 쓰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누구나 GitHub나 또는 논문에서 테스트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 가지고 직접 콜앱이나 이런 여러분들의 PC 환경에서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해 가지고 실행해 보고 결과를 또 GitHub으로 올려서 공유해 보고 그런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아까 알려드린 링크와 교과서 그리고 각종 유튜브에 제가 아주 유용한 것들만 골라서 잘 연결해 놨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도 따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나도 한번 뉴럴넷이나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런 영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 이미 학습되어 있는 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직접 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박사급 논문을 개정하니까 직접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학습 알고리즘을 새로운 학습 알고리즘을 만든다든가, 또는 네트워크 구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더 변형을 해서 더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한다든가 하는 것은 박사급 수준의 연구인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죠? 갖다 써보는 거죠. 그래서 갖다 써봄으로써 얘네들이 제시하는 코드대로 그대로 다운받아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그 코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려울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나 자꾸 보다 보면 같은 거의 반복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임포트 하는 거. 각종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는 거. 두 번째가 뭐죠? 데이터 생성하는 거죠. 데이터 생성하는 것은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텐서를 이용해서 몇 차원으로 자기가 가공을 해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생성해 놓는 거고. 세 번째가 뭐죠? 네트워크 모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처럼 히든 레이어와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선택하는 거. 그다음에 컨볼루션 뉴럴 넷인 경우에는 필터의 개수 채널을 몇 개로 할 거냐, 풀링층을 몇 개로 할 거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학습할 때 학습 알고리즘을 뭘로 쓸 거냐, 아담을 쓸 거냐, 뭐 옵티마이저를 뭘로 쓸 거냐, 이런 거 선택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로스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소프트맥스를 쓸 거냐, 무슨 뭐 L1 에라를 쓸 거냐, L2 에라를 쓸 거냐, 이런 선택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키워드를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다 그 수식이 나오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에라를 모델링하다 한 거다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갖다 쓰는 입장에서 뭐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이썬과 파이토치를 기반으로 해서 간단한 딥러닝의 기초를 한번 해보았습니다.